자, 교재 53쪽 중개사무소 이전을 보겠습니다. 빈출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사무소 이전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전의 형태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명시에요. 중개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내에서 중개사무소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니까 옆 건물이 마침 비었다. 옆 건물로 이전하자.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 있어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시에서 중개업 이제 그만하자. 강남이 다시 뜨니 강남구로 가자. 그래서 서울 강남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이죠. 그 다음에 광명시에 있던 분사무소를요, 광명시 내에서 옮기거나 강남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일단 이렇게 있는데, 먼저 따져볼 점이요. 우리 중개인은 업무적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를 지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유의 시도가 관할구역이고 이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인은 업무지역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게요? 아니면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사무소 이전할 수 있게요?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지만 불만이 없는 거예요. 사무소 이전과 현재 중개인 업무지역을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광명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 저기 도곡동 타워팰리스 들어봤죠? 이게 이제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타워팰리스는 그리 썩 비싼 것도 아니지만 훨씬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타워팰리스 의뢰를 받았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물건이니까 중개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중개해야 되겠어요? 잠깐 사무소를 서울로 옮겨놓다가 중개하고 다시 오면 되죠. 이런 중개인을 메뚜기 중개인이라고 그러죠. 그게 싫잖아요? 그러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조망에 가입합니다.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공개해놓고 중개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도저도 하기 싫다. 그럼 중개인 그냥 하죠. 그냥 중개해놓고 그냥 업무적인 먹으면 되잖아요. 3개월 쉬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인들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전에는 우리가요, 사무소 이전 지금 전국 어디로든 되거든요. 다 되는데 전에는 등록관청 내에서만 옮기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갖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는 폐업 신고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개인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개인은 폐업을 한번 해버리면요, 다시는 중개인으로서는 등록 못해요. 중개인은 더 이상 탄생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개인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중개인들이 막 국회 앞에 모여갖고 데모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개정할 때 풀어줬어요. 전국 어디로든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이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에요. 광명시 내에서 사무소 옮기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전을 먼저 해요. 먼저 사무소 옮겨요. 그래서 이전을 먼저 하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이전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제교부해 주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전한 날부터 신고 기한이 있겠죠? 신고 기한은 10일이에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에요. 초일 산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중개사무소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12월 10일까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하셔야 됩니다. 11일 날 하면 기한 위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기 때문에 관할은 등록관청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이거 등록증 제교부 받아야 되니까 종전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이기 때문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첨부하여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증 제교부해 주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 사항은 모두 협회 통보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해주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 줍니다. 관할 안에서 이전 문제 없어요. 다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합니다. 광명시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하죠. 역시.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증 제교받아요. 여기까지는 등록관청 안에서 이전과 똑같아요. 이거는. 그럼 이전한 날부터 신고 기한은 당연히 10일 내에 하겠죠. 10일. 이때 이제 관할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광명시장에게 할 거냐 강남구청장에게 할 거냐 둘 다에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신고와 똑같다. 우리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신고 간 곳에다 하죠. 전입신고만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강남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남구청장은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장이죠. 그래서 이자를 줄여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부를 거예요. 그러면 광명시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전 전 등록관청보다는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거. 그러면 결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옮기게 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신다는 얘기죠. 이자에게 이제 신고 들어가요. 이때 서류는 등록증 원본하고 사무소 확보증명서 첨부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증 제기받고요. 이게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특이한 절차가 한 가지 있어요. 서류 송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절차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사무소로 완전히 이제 옮겼기 때문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자가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송부 요청을 해요. 내가 이전 신고 받았거든. 네 갖고 있는 서류 다 보내. 그러면 종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모두 송부를 해줍니다. 지첩 송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행정처분이라는 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있잖아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하게 돼요. 즉 이자가 사무소를 여기서 강남구로 옮긴 이유가 왜 그랬냐면요. 여기 광명시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광명시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못 같으니까 일로 도망간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이제 때리게 됩니다. 여기서 서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면 돼요.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서류 송부 절차가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자,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분사무소 이전인데 광명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깁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뭘 말씀드리는지 짐작이 될 것 같은데 분사무소 이전을 먼저 하겠죠. 그런 다음에 신고를 들어가요. 그러면 신고필증을 이건 제기받죠. 그럼 당연히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전 신고를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이때 관할 어딘지 아시겠죠? 종로 구청장이에요. 즉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이자에게. 이때 신고필증 원본하고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가면 신고필증 재교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주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주고 하나의 통보가 또 있죠. 지금 광명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겼는데 신고는 종로구청장이 해버린 거예요. 그럼 광명시장이나 강남구청장은 둘 다 모르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종로구청장은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 지첩시 통보 다 해줍니다.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이전을 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지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모두 지첩시 이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요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했던 주된에서 분사무소에 통보하는 절차가 다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순환이니까 일단 이해할 점이 사무소 이전 신고는 며칠 내에 한다고요? 10일.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는 점. 이 점을 꼭 이해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살을 차츰차츰 붙여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살펴본 겁니다. 그럼 다 봤고요, 이제. 55쪽으로 갈까요? 인장의 등록. 우리 인장을 뭐라 한다고요? 도장. 도장을 인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인장 등록도 최근 시험에서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어쨌든 도장을 등록하는 게 인장 등록이다. 제가 인장 등록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요. 제가 초창기 강의할 때 그 법대 나온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 저도 했죠. 인장 등록을 열심히 설명하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어떤 분이 쫓아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인장이 뭐예요? 그래갖고 제가 엄청 그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장이 뭔지 모르는 분한테 인장 등록을 설명했으니 강의 정말 잘못한 거죠. 그래갖고 아직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인장은 도장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인장 등록인데 인장 등록의 대상이거든요.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개업 공인인계사 및 소속 공인인계사예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은 인장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시기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개공과 소공은.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 등록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우리 소공사 인장 등록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안 했다면 업무 개시전까지는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과 함께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생겼죠. 등록할 인장이에요. 이 등록할 인장은 개인과 법인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이라 하면 공인인계사개업공사나 중개인, 소속공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이입분 막도장 파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즉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돼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종전에는 인감도장만 등록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도한 규제다 그래갖고 결국 이제 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명이 나타난 것이 돼. 그 크기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규격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입분 도장 파갖고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동그란 인장을 될 테고요. 사각 인장 될까 안 될까요? 모양에 대한 제한 없죠. 그러니까 사각 인장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사각 인장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사각 인장 쓰면 이게 관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안 써요. 대부분 동그란 인장으로 파서 쓰죠. 세무 인장 보신 적 있어요? 세무 인장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무 인장 파가지고 등록하신 분은 이거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동그란 인장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럼 동그란 인장으로 일단은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풀네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경이 7mm, 30mm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주로 몇 mm자 쓰냐면 20mm 정도를 쓰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2cm 정도 직경. 이런 도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장을 파갖고 이입분 도장 파갖고 등록하시면 돼요. 우리가 개업을 할 때 말이에요. 그저 지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해줄까? 괜히 그 쓸데없는 화분 같은 거 보내지 말고요. 도장 파달라 하세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다가 사주 짝 맞춰서 돈 무지하게 들어오는 걸로 이걸로 파달라 하세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도장을 이제 선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길거리표 같은 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도장 팔 때 사주 다 맞춰야 됩니다. 돈 무지하게 들어온 걸로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중개사무소 앉아 있다 보면요. 그 도장 파시는 분들 돌아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도장을 이제 새로 팠는데 제 도장에는 인자가 없어요. 인자가. 제가 획수가 안 좋대요. 그래갖고 인자를 빼버리고요. 점을 2개 찍어놨어요. 점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흰색 도장이 안 어울린대요. 색깔이. 그래갖고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기를 해갖고 팠는데 어쨌든 뭐 비싼 건 아니었어요. 저기 삼청동 쪽에 가면 도장 명장이라고 있는데 한 300만 원씩 한대요. 막도장 파도 한 5만 원 한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도장을 이제 이쁜 걸 파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아십니까? 도장 뚜껑이 있죠, 뚜껑. 실무에 뚜껑 열어놓고 다녀요. 복 들어오는 거 막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개공들이 이제 도장을 공동중개할 때 도장을 갖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찍어주는데 보면은 뚜껑 안 닫혀 있어요, 다. 근데 뚜껑 닫아 갖고 오는 친구들은 이제 초짜지,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동그란 도장 파갖고 이제 주로 등록을 합니다. 법인은 달라요, 근데.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이라고 있거든요. 이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법인인감도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신고돼 있죠. 법인인감도장은 어디 신고돼 있냐면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의 인감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을 이제 등록하도록 했는데 법인의 분사함소예요. 분사함 사용할 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생각해 볼 점이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분사함 사용할 인장의 등록 안 해도 된다. 아니다. 하긴 해야 된다. 둘 중에.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근데 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까? 이건 선택권을 준 거예요. 선택권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의 주된 중개사무소가 어디 있냐면은 광명시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인감도장이 등록돼 있겠죠? 근데 이 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다가 분사함소를 두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분사함 사용할 인장으로 강남구에 등록한 인장으로 법인인감도장만 등록하도록 한다면 이건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인인감도장을 쓰는 게 불편하다면 도장 찍을 때마다 갖다 찍어야 되니까 이것만 허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란 뜻이죠. 그래서 대표자 보증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거는 이제 시험에 묻진 않아요. 묻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죠.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 뭐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냐면 이 대표자 보증 인장을 상법상 지배인 인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지배인 인감.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배인 가끔 보지 않습니까? 지배인 어디 가면 있습니까? 호텔,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상법에도 지배인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지배인은 일단은 상업 사용인 중에 한 명인데 자신의 영업규정 내에서는 소송상 소송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은 자신의 영업규정 내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 권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배인들은 자신이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지배인인감이라고 해요. 그럼 지배인으로 쓴 자가 누가 있냐면요. 우리 은행 가면 지점장들 있죠. 물론 모든 지점장이 지배인을 지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은행 지점에 가고 자기합수표로 발행하면 그 지점장 명의로 발행되죠. 그 은행장 명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 지점장들은 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지점 등기를 하면서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쪽으로 돌아오면 우리 분사무소의 지점장이 누구입니까? 책임자죠. 그래서 책임자가요. 분사무소 지점 등기를 하면서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 인감을 우리는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의 경우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 아니면 절대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아셔요. 관리 쪽에 계셨던 분은 이거 금방 아는데 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종류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법인이 사용하는 도장은 크게 법인인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인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사용인감은 절대 등록을 허용 안 합니다. 사용인감은 개인으로 따지면 이건 막도장이에요. 이게 막도장인데, 그러니까 법인이 쓰는 인감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이 사용인감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는 등록 허용 안 하는 거예요. 사용인감 어디서 지금 보셨냐면요. 자동차를 사보신 분 아셔요?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H자동차 주식회사에 갖고 여기 도장 찍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맨 위에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32번 H자동차 주식회사 이렇게 하고 대표이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용인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 대리점에 자동차를 팔 때마다 매매계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인감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일련번호 매겨가지고 도장을 쭉 파가지고 각 대리점에 이제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매겨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법인인감이라면요, 이 부분에 별표가 들어가 있거나 사각형이 들어가 있거나 점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게 주로 이제 법인인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인감 주로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법인과 거래할 때요, 이렇게 일련번호가 매겨진 도장이 시켰다. 그럼 이건 사용인감이고요. 사용인감계가 반드시 첨부돼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인감, 법인인감 증명서도 첨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도장이 이 법인이 사용하는 도장이라는 거, 이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용인감은 절대 등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이 쓰는 법인인감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대표이사 법인인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배인인감이 있어요. 이 지배인인감도 결국은 법인인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인감 그러면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말이에요. 또, 만약에 그 법인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법인인데 대표이사가 3명이 있다. 그럼 법인인감 도장 3개 있게요? 하나 있게요? 3개 있어요. 대표이사가 3명이면요, 각자 자기가 쓰는 인감 따로 있어요. 그게 다 대표이사 인감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고해 두세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실무상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표자 보증인장은 지배인인감이라는 걸 일단 알아봤어요. 그럼 인장 등록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등록 장소에 관한 문제인데, 이 등록 장소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관청에. 다만 분삼 사용할 인장이 있죠? 이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돼요. 여기서 행정업무 처리하니까 당연한 얘기고, 등록 인장을 분실했어요. 그러면 변경 등록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변경 등록은 일단은 7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7일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7일은 등록 통지는 며칠 내에? 7일 내에.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도 7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개인의 경우는 이 7일이라는 의미가, 이거 안 하면 업무정지거든요. 소공사는 자격정지예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인장을 분실했어요. 그럼 7일 내에 변경등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도장 찍을 일이 2달 내내 없는 겁니다. 그럼 바로 7일 내에 변경할 필요 없죠. 이거 도장 찍기 전에 미리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때는 인감 변경 신고 날짜가 나와버리니까 7일이 아주 중요했는데, 개인의 경우는 현재 이게 사실상 이제 사문화된 거죠. 근데 법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분실하게 되면 법인인감 변경신고 등기소에 하죠. 그럼 그 날짜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7일 내에 변경등록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의 변경등록은 7일 내에 한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 다음 인장 등록의 방법, 변경 등록의 방법도 개인과 법인이 틀리는데, 일단은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의 경우 있잖아요.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인감 증명서 떼다 갖다 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법인은 법인인감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 아니면 절대 법인인감 증명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 아니면 등록을 못 하는 겁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고, 개공이 만약에 인장 등록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일단. 자, 그럼 이 정도 인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56조 휴업과 폐업으로 들어갑니다. 휴폐업. 중개사무소를 쉬는 게 휴업, 문을 닫아버리는 게 폐업이에요. 그럼 우리 휴업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개업공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에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즉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휴업 신고, 사전 신고다, 사후 신고다? 사전 신고란 얘기죠. 그러니까 쉬기 전에 미리 신고해놓고 휴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냐 하리냐 나중에 이제 구분할 거고요. 그래서 할 경우에는 등록증 첨부에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하는 거가 있어요. 그럼 두 달을 쉽니다. 휴업 신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정확히 딱 석 달을 쉬는 거예요.
그럼 휴업신고 의무 있나요? 없죠. 3월 초과니까. 예, 그래서 3월 초과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등록증 반납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3월이 넘도록, 그러니까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3월이 넘도록 업무를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휴업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등록 통지 받았는데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되느냐, 이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 휴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3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하잖아요. 그럼 휴업신고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 통지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4개월 입원하게 됐어요. 그럼 미리 휴업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있잖아요. 이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최장 기한의 제한도 없어요.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잘 물어봐요. 자, 근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아니, 아파가지고 7개월 입원해야 된대요. 나 같으면 폐업 신고하고 입원하겠다. 사무소 유지해야 되는데 임차료 계속 발생되잖아요. 또 개공이 군대 간대요. 지금 군대 20개월이라는데 아니, 나 같으면 폐업 신고해놓고 하겠다. 대학 간다. 역시 폐업 신고해놓고 하겠다. 휴업 신고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럼 중개인 때문에 이 규정을 뒀을까? 중개인은 한번 폐업 신고해버리면 다시는 중개인으로 등록 안 되니까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병 좋아요. 중개인 폐업 신고 이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질병 좋습니다. 중개인이 군대 갈 일이 있느냐? 없죠. 중개인 지금 적어도 90년 이후는 탄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89년도 12월 말에 중개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분 지금 현재 49살이에요. 미성년자 벗어났어야 됐으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병역법에 따르면 이게 40살이 넘으면 병역 의무 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감옥은 갈지언정 40살 넘으면 절대 군대는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38인가 되죠? 38. 그래가지고 이 징집 얘기하니까 유승준이 생각이 가끔 나는데, 유승준이가 참 나는 그 인상이 참 안 좋던데, 느낌이. 야가 중학교 때 이제 건너갔다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미 국적을 취득하고, 뭐 국내에서 이제 연애 활동을 하면서 군대 가겠다고. 그건 이제 공익요원이었죠. 그렇게 이제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시기가 되니까 이제 일본 공연 간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입영 대상자에 잡혔는데, 어쨌든 공연 간다 그래갖고 병무청에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일본 갔다 와서 그럼 들어와라, 입소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약속을 했다고 그러대요. 그래갖고 약속을 했는데 일본 가갖고 국내로 들어온 게 아니고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군대를 이제 안 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지탄의 대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내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 친구가 38, 지금 40이 넘었죠? 38이 되면서 병무청에 전화했다면서요? 군대 면제된 거 맞냐고. 이게. 이제 면제됐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36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38 딱 병역법상 이제 군대 면제 나이가 되니까 전화해갖고 이제 물어보고. 그래갖고 지금 그 친구가요, 그 F4 비자인가? 이 F4 비자가 뭐냐면요, 유승진은 지금 우리 국적을 가졌다가 지금 우리 국적을 포기했잖아요. 그럼 해외 동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해외 동포, 해외 교포에 대해서는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란 개념은 우리 국적은 안 갖고 있는데 어쨌든 선대에서 우리 국적을 가진 적이 있었거나 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민으로서 일단 보호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F4 비자가 뭐냐면요, 해외 동포로서의 비자예요. 그러니까 F4 비자 갖고 들어오면요, 내국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야가 지금 이 비자를 달라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여행 비자로는 승준이도 그냥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는 연애 활동을 못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안 들어오고
F4 비자를 달라는 거지. 이걸 법무부가 거절한 거예요, 지금. 해외 동포로서 네가 군대를 그렇게 회피를 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못 주겠다 지금 그러는 거죠. 최근에 엊그제 뉴스 나온 것도 그것도 18살 먹은 애가 우리 국적을 포기했다며요. 군대 안 간다고. 그리고 이제 얘가 38 넘으면서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병무청에서 거절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적 취득 다시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거 거절한 거예요. 이걸 소송을 걸었잖아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죠. 정당하다 이거는 거절한 게. 그렇게 이제 판단했는데 어쨌든 우리네 감정하고 유승균이랑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국인으로서 보호를 받겠다 이거지. F4 비자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중국에서는 활동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내야 된다며요. 중국에서도 내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며요. 우리나라에서 내면 미국에서 안 낸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아주 기를 쓰고 연애 활동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느낌은 되게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질병, 징집, 취약 이런 사유가 없다면 절대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기간 변경 신고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4개월 휴업 신고했어요. 놀아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한 달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럼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 변경 신고 미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재개 신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재개 신고도 마찬가지로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휴업 4개월 신고했는데 휴업 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재개하잖아요. 그럼 이때도 재개 신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버렸죠. 그래서 재개 신고함으로써 등록증 반환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시 반환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즉시와 지체시 차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는데 즉시가 빠를까요? 지체시가 빠를까요? 즉시가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즉시는 2글자, 지체시는 4글자죠. 그러니까 즉시는 더 빨라요. 농담이 아니고 우리 민원 사무 처리 규정 있지 않습니까? 민원 사무 처리 규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즉시는 3-4시간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지체시는 되는 대로 빨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체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음 날 줘도 지체시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 즉시를 지체시로 바꿔내 갖고 틀린 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시험지 쫙 찢어불고 오세요. 이 정도의 시험은 내가 못 보겠다. 뒤로 와서 시험지만 찢으셔야 됩니다. 시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내고 싶을 때는 날짜로 바꿔내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는 7일, 10일은 통째로 암기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등록증을 반환해준다. 자, 그럼 이번엔 이제 폐업이에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개업을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도 등록증 첨부죠.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시고 폐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요. 미리 신고해놓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신고다. 그래서 휴폐업 신고는 모두가 사전신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휴폐업은요.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로 휴폐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는 이제 한꺼번에 정리할 건데 어쨌든 휴업 폐업 신고 자체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자문서 신고가 안 돼요. 근데 기간 변경 신고, 휴업 기간 변경 신고하고 업무 재개 신고 있죠. 이거는 전자 신고가 됩니다. 이거는 업무 재개 신고를 만약에 등록관청에 팩스로 밀었잖아요. 그럼 등록증 반환 받아야 되죠.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쉬운 놈이 우물 파야 되죠. 그러니까 갔다 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재개 신고, 전자문서 신고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휴폐업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봤고요. 이제는 58쪽으로 가시면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조망이죠. 그럼 이제 손님이 의뢰인이 우리 사무소를 찾아옵니다. 물건 받아야 되죠.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개계약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58쪽에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개계약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토지에 대하여
갑이 갖고 있어요. 이 토지를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죠. 갑이 내 토지 팔아주세요라고 합니다. 을이 내 토지 구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사나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이걸 중개계약이란다. 역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사나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이게 중개계약.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개계약이에요. 중개의뢰계약의 준말이죠, 이거.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건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후일 이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중개계약 제도를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래계약 제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 놓으세요.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은 중개계약,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거래계약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법상 중개계약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중개계약이 있어요.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뭐냐? 보통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의뢰인 갑이 개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죠. 근데 옆집 개공 또 B한테 의뢰하고 또 옆집 개공 C한테 중개 의뢰해요. 그 다음에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업공사에게 보수를 준 형태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 집, 이 집, 이 집 이렇게 해놓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집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 22조에 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문을 충실히 이해하면 됩니다. 해서 거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라고 돼 있죠? 58조. 그 양과로 1번 읽어드리면 중개의뢰는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중개사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 다음에 그 밖에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이걸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이제 암기할 건데, 그럼 22조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의뢰인이 중개의뢰하면서 일반 계약서 써달래요. 그럼 개공이 이를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겠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나는 일반 계약서 쓰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가 알아봐서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요. 써드리죠. 그럼 이제 의뢰인의 요청에 작성하니까 여기다는 이제 4가지를 써줍니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소재지, 면적 같은 거 써줍니다. 거래 예정 가격, 얼마에 거래할 거냐, 거래 예정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공이 이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써줘야 됩니다. 보수 분쟁이 많기 때문에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중개 보수를 미리 정하라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의뢰인과 개공이 준수할 사항을 써줘야 되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물가 수준. 그러면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국장이 정해놓은 일반 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느냐?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무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서식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는 걸로 일단 해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장 서식이니까. 그래서 일반 계약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일반 계약 제도는 바로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일반 계약에 대해서 개공한테 어떠한 의무도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규정을 두고 있을까?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중개계약이 뭐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 규정을 22조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속 중개계약 제도예요. 교재 59조.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매회 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속이란 말은 실생활에서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탤런트 이 모양이
모 화장품 회사와 전속 모델 계약을 했다. 그럼 이 모양은 다른 화장품 회사와 모델 계약하면 안 되죠. 그렇듯이 우리도 전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속 중계약 제도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법 23조에 근거하는데 전속 중계약 제도. 전속은 이거예요. 의뢰인 갑이 특정한 기업공인회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기업공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이 물건을 혼자 받은 거죠. 이걸 전속이란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한 중개업소에만 물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기업공사에게 유리한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 23조에 중개 의뢰인은 특정 기업공사를 정하여 그 기업공사에 하나요 당해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한 계약, 이게 전속중개약이에요. 전속중개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죠. 의뢰인이 그럽니다. 나는 여기만 물건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잘 해주세요. 책임지고. 그러면 개공이 이걸 승낙함으로써 전속중개약을 반드시 체결할 의무는 있겠는가? 체결의 의무는 역시 없는 걸로 이해됩니다.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거든요. 딴 데 가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체결의 의무가 없어요. 물건을 꼭 받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중개를 완성하는 의무는 당연히 없고요. 이건 이제 후일 더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체결의 의무는 없다.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전속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책임지고 잘 해드리죠. 우리 법은 기업공사를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 피해 방지로해서 전속계약을 체결한 우리 기업공사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전속기업공사의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속계약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전속중개약 서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속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첫 번째. 그리고 이 전속중개약서 있잖아요. 작성했잖아요. 이걸 보관도 하시래요. 보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관이나 보존이나 같은 말인데 보존을 몇 년 하라고 그랬냐? 3년. 자, 우리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속계약서는 보존을 3년간 해주셔야 돼요. 세 가지 서류를 보존하는데 그 첫 번째 전속계약서는 3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기업공사가 혼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셔야 돼요. 빨리 거래시키라고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했잖아요.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공개 금지예요.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 때는 짐작되시죠? 연예인이나 정치인. 짐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 요청이 없었잖아요. 그럼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공개하는데 며칠 내에 해야 되냐면 역시 7일이에요. 등록 통지 7일, 인장의 변경 등록도 7일, 전속시 정보 공개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내 정보 공개해야 되고 어디다 해야 되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여기다 해야 됩니다. 그럼 생활정보지에다만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공개 방법 아니에요. 생활정보지는 일간신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개한 내용 있죠.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공개할 정보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우리 교재 거기 공개해야 되는 주요 내용을 했고 보충학습이라고 6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전부가 지금 명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시가 된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확인 설명 사항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 설명 사항 할 때 잠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공개할 정보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처리 상황이 있죠. 업무 처리 상황도 2주의 1회 이상은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업무 처리 상황도 통지하는데 이거는 2주에 1회 이상은 통지해 줘야 돼요. 14일에 한 번씩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 혼자 받았는데 알았다게 해놓고 해외여행 3개월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회 이상은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중사물의 정보 설명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이행해라 이런 의무를 부여했어요. 이게 바로 전속 개공의 의무 5가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점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여기에 대항하는 전속 중개 의뢰인 있죠. 이자도 의무를 부담해요. 그럼 전속 중개 의뢰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먼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약금.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소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요 비용. 개공의 지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 이하는데 협조할 의무. 이렇게 3가지로 크게 의뢰인의 의무는 나눠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럼 위약금은 의뢰인이 전속 중개약을 위반했다는 얘기인데 얼마를 물어주게 돼 있냐면 중개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줘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약금을 물어줍니다. 2번의 케이스가 있죠. 그 위약금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갑은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 의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전속이라는 개념을 배신했어요. 이 갑이 다른 개업공사 B한테 또 중개 의뢰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립니다. 그러면 A는 전속을 체결한 개공으로서 중개 권한을 잃었죠. 그러니까 갑은 A한테 뭐 줘야 된다고요?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위약의 케이스.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A가 을을 소개했어요. 근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갑은 5억을 달라겠고 6억은 4억, 을은 4억 8천을 주겠다고 해요. 이거. 그리고 2천만 원의 갭을 A가 못 줄였습니다. 그런 바람에 계약이 결렬됐어요. 갑을이 중개사무소 나왔거든요. 골목길 걸어가시다가 갑이 그랬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 합시다. 마침 그 옆에 지하다방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지하다방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고향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랬던 거죠. 우리 개업공사한테 그 비싼 보수 줄 필요 있겠느냐. 우리끼리 여기서 1,000만 원씩 양보해서 계약합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갑과 을이 개업공사를 배제했죠. 지금 따돌리고 지하다방에서 몰래 만나 직거래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하다방 사건이에요. 그럼 이때 이 갑은 A한테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위약금을. 이게 두 번째 위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전속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 거래했을 때. 두 번째 위약은 전속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개업공사를 배제했죠. 배제하고 직거래한 경우죠. 이게. 그럼 이제 소요 비용을 물어줄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건 개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 보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개 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데 이것이 소요 비용 지급의 의무예요. 어떤 경우냐면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아파트 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갔는데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거예요. 을을. 같이 쇼핑을 하다가 갑이 을한테 그랬습니다. 내 아파트 내놨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래? 그거 내가 샀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전속중개 의뢰인 갑이요. 우연히 만난 상대방 을과 거래했죠? 이건 배신한 건 아니었어요. 배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 을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전속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을 거래했다. 그럼 이건 배신한 거 아니니까 이 개공은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니 그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소요비용 지급 의무예요. 단 조건이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지출비용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거래가 됐을 때 갑이 A에게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스발성과 거래한 바람에 이자가 지출한 비용이 60만 원이었어요. 얼마까지 물어주면 돼요? 50만 원이고 만약에 이때까지 지출한 비용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럼 30만 원 다 물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인은 전속중개거래는 확인 설명 의무에 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중개사무 물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개업공사에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무가 있고요. 전속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잖아요. 그럼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약정으로 한 달로 하든 6개월로 하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원칙으로 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전속중개약제도였는데 공개할 정보는 이제 확인 설명사항 할 때 같이 할 겁니다. 그럼 생각을 잠시 좀 해보면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전속중개약제도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업공사가 저렇게 개공에 주어진 의무를 그대로 이행치 않아요.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저는 생각되냐면요. 먼저 개업공사가요. 전속을 의뢰받잖아요. 그럼 전속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나는 여기만 물건 내놓는다. 딴 데 안 간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는요. 전속계약서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서명해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손님이 듣도 보도 못한 계약서에다가 개공이 서명하라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여기는 이상하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다 서명하라고 그래. 딴 데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익숙치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써버린다면 분쟁을 확 줄여버릴 수 있죠. 물건 빼가는 거, 손님 채가는 거 이런 것들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체 출연도 막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과 전속을 잠깐 비교해 보면요. 일반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이잖아요. 일반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은 다른 개공한테 직접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발견한 상담을 거래했을 때라도 개공한테 소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전속이기 때문에 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우리 개업공사는요. 정보 공개 의무 같은 거 없습니다.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 같은 거 없어요. 없는데 전속이기 때문에 전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게 전속은요. 개공한테 일단 유리하지만 중개 의뢰인한테도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그 물건을 혼자 받았기 때문에 개공이 책임 있는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능력 있는 개공을 만나는 게 의뢰인으로서는 일단 관건이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전속 중개계약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부동산 거래망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무스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